안녕하십니까. 남북미 무기열전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번에 항공폭탄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항공폭탄에서 이제 업그레이드된 JDAM 유도폭탄이라는 거를 한번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뭐 계속 이제 반복해서 얘기하는 건데 폭격기 조종사에게 있어서 두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는 목표물을 정확히 맞추기 어렵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격추당하기 쉽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둘이 반비 관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명중률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고도를 낮춰서 최대한 가까이, 목표물에 가까이 가야겠죠. 그 다음에 천천히 가야 돼요. 빨리 가면은 이게 맞추기가 더 어려울 거 아니에요. 천천히 가면서 그 다음에 반드시 날아가야 되는데, 이러면 적의 입장에서는 요격하기가 아주 좋죠. 천천히 낮게 반드시 날아오면 그냥 바로 대공 무기 쏘거나 아니면 적기를 띄워가지고 요격기 띄워가지고 격추시켜버리면 되기 때문에, 이러면 이제 격추당하기가 쉽고, 그렇다고 격추를 피하려고 반대로 고도를 높이고 속도를 빠르게 하고 계속 지그재그로 날고 이러면은 이제 명중률이 형편없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고민하다가 나온 게 뭐냐면은 이 폭탄을 물론 이제 여기서 가장 쉬운 방법은 그럼 미사일 쓰면 되겠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미사일은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있는 폭탄은 어떻게 쓰면 안 될까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쓰고 있는 항공 폭탄들이 사실 베트남 전쟁 때 쓰던 걸 아직도 쓰고 있거든요. 그때 만든 거를 지금까지 보관해서 계속 쓰고 있어요. 이게 폭탄이라는 것 자체가 아주 단순한 무기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오래돼도 상관이 없거든요. 성능은 똑같으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전쟁 때 어마어마하게 폭탄을 만들었는데 전쟁이 끝나면서 만들어 놓은 폭탄은 그냥 쓸모가 없어졌잖아요. 그렇다고 이걸 다 버려? 요즘 누가 항공폭탄 씁니까? 그러면서 이걸 다 버립니까? 그것도 너무 낭비잖아요. 그래서 이제 생각한 게 이걸 어떻게 재활용을 할 수 없나? 재활용을 하는데 이런 이제 폭격의 한계, 격추당하기 쉽고 목표물 맞추기도 어렵고, 이걸 좀 극복할 수 있는 걸로 생각해 본 게 바로 활공폭탄과 유도폭탄이라는 거를 생각하게 된 겁니다. 자, 활공폭탄이란 건 뭐냐면은 이게 이제 폭탄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이 폭탄에다가 날개를 다는 거예요. 날개를 달고 그 다음에 유도 장치를 달아요. 그래서 이 날개로 이렇게 까딱까딱 움직이면서 방향 조절도 하고, 유도 장치를 달아가지고 명중률을 높이는 거죠. 그리고 날개를 달아가지고 상당히 멀리까지 날아가요. 그래서 사실상 순항 미사일, 공대지 순항 미사일급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자체 추진력이 없기 때문에 미사일은 아니죠. 그래서 비행기가 날아가다가 얘를 던지면, 글라이더를 던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쭉 날아가는데 이게 100km까지도 날아간대요. 그러니까 아주 높은 데서 빠르게 날면서 이제 던지면 그 정도까지 날아가겠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공대지 미사일, 웬만한 공대지 미사일급인 거예요. 근데 공대지 미사일보다 훨씬 가격은 훨씬 싸죠. 거기다가 폭발력은 엄청나게 세죠. 그러니까 더 좋죠. 공대지 미사일보다 오히려 더 좋은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도폭탄은 활공폭탄하고 달리 날개는 없어요. 그러니까 활공 기능, 활공이라는 게 뭐죠? 활공이라는 게 글라이더처럼 종이 비행기 같은 거죠. 그냥 던지면 바람을 타고 공기를 타고 쭉 날아가는 걸 이제 활공이라고 하는데, 유도폭탄은 활공 기능은 없어서 그냥 떨어지는데, 떨어지면서 이 방향 조절은 좀 할 수 있어요. 뒤에 꼬리 날개는 있거든요. 그래서 꼬리 날개를 이용해서 방향 조절을 해서 명중률을 높이는 겁니다. 근데 이 유도폭탄도 사거리가 좀 길어지는 효과는 있어요. 그게 왜 그런가 보면 이 폭탄이라는 게 떨어뜨리면 뒤에 꼬리 날개가 있으니까 이제 공기 저항을 그 꼬리 날개가 이렇게 조절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집니다. 근데 활공폭탄은 일반 항공폭탄이 떨어지듯이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수평 자세를 유지한 채로 떨어져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떨어진다는 건 뭐냐면 수평 속도를 거의 다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항공폭탄을 투하하면은 처음에는 비행기하고 같은 속도로 쭉 날아가요. 그러다가 점점 수평 속도가 사라지고 수직으로 그냥 이렇게 툭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유도폭탄은 이 수평 자세를 그대로 유지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공기 저항의 측면에서 볼 때 수평 속도가 많이 안 줄어들고 계속 날아갈 수 있는 거죠,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사거리가 30km까지도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활공폭탄이나 유도폭탄의 사거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폭격기가 아주 높은 데서 아주 빠르게 날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높이 뜨면 높이 뜰수록 레이더에 또 쉽게 포착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제 문제는 있다. 그래서 최대한 멀리서 이렇게 딱
떨구고 폭격기는 이제 도망가야죠. 그럼 얘가 혼자서 쭉 날아가서 적진에 이제 떨어지는 그런 거죠. 자, 이렇게 활공폭탄, 유도폭탄이 나왔는데 그 이후에 이제 순항 미사일도 대중화라기보다는 많이 양산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활공폭탄과 유도폭탄의 인기가 아주 좋습니다. 왜냐하면 매우 저렴해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미 있는 재고 항공폭탄에다가 이거 이제 쓸데도 없는, 아니 쓸데가 없진 않지만 이제 쓸모가 많이 퇴색한 그런 항공폭탄에다가 날개하고 유도 장치만 달면 되기 때문에 가격이 아주 저렴한 거죠. 날개와 유도 장치는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정밀도가 올라가면 이제 비싸지긴 하는데 크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딱딱딱 붙이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심지어는 2차 세계대전 때 만든 무기까지도 창고에 있는 경우들도 있고, 뭐 한국 전쟁 때 쓰던 폭탄도 그대로 창고에 지금 막 보관이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재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것들을 이제 수명이 다 되면은 버려야 되잖아요. 무기를 파기하는 게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안전성 문제도 있고 뭐 환경 오염 문제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이 조심조심 분해해가지고 재료들 막 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처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용도 많이 드는데 이런 비용을 아낄 수 있어요. 폐기 비용을 아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저렴하게 사실상의 공대지 순항 미사일급의 무기를 만들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석이조다. 무기 분야의 아나바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아나바다가 뭔지는 아시죠?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뀌어 쓰고 다시 쓰고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전쟁 무기 그러면은 국방비를 때려 부어가지고 어떻게든 전쟁에서는 이겨야 되는 거니까 돈을 아끼지 말고 무기를 만들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예. 국방비라는 게 정해져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걸 써가지고 무기를 많이 만들 것이냐 이거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아나바다 운동, 무기계의 아나바다 운동 이런 것들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거 말고도 옛날 무기인데 오늘날 이거를 이제 아나바다 해가지고 다시 쓰는 경우들이 더 있습니다. 나중에 좀 이제 더 얘기를 해보고요. 이게 처음에 출현한 거는 사실 이제 1990년대 들어서서 본격적으로 이 유도폭탄, 활공폭탄이 쓰이기 시작을 했어요. 1991년 걸프전 당시에 사용한 유도폭탄이 전체 그 폭탄의 10%를 넘지는 않았다 그래요. 근데 2003년 이라크 전쟁에서는 전체 폭탄의 80~90%가 유도폭탄이었대요. 그러니까 90년대 들어서 이제 새로 등장한 이 유도폭탄이 10년 만에 주류가 돼버린 거예요. 일반 항공폭탄은 이제 쓰지 않는다라는 거죠. 항공폭탄은 이제 정확하게 맞추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의 80~90%를 유도폭탄으로 이제 쓰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이 활공폭탄, 유도폭탄이 엄청난 지금 인기를 이제 끌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특이한 게 미국은 유도폭탄 비중이 높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활공폭탄이 사거리가 훨씬 길기 때문에 활공폭탄을 쓰는 게 더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미국은 활공폭탄보다 유도폭탄을 더 많이 쓰더라고요. 좀 특이하죠. 활공폭탄이 더 비싸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니면 유도폭탄을 너무 많이 만들어 놔가지고 그럴 수도 있고요. 이것도 어차피 또 이제 자본의 논리가 들어가는 거라 무기 위의 세계도 뭐 그런 이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미국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유도폭탄 이걸 이제 합동 직격탄이라고 합니다. JDAM, Joint Direct Attack Munition. 이라고 하는데 미국에서 조인트라고 쓰면 합동이라고 보통 번역을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두 개 이상의 병과에서 공동으로 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조인트가 그 무기 이름에 조인트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훈련에서도 조인트 훈련하면은 예를 들어 육군과 해군이 연합 훈련을 하는 거 뭐 이런 거를 조인트 훈련이라고 그래요. 육군과 해군이 연합 훈련할 일은 별로 없겠군요. 공군과 육군은 연합 훈련을 많이 하겠죠. 자, 아무튼 이 JDAM이 합동이면 그럼 어디랑 어디냐? 공군과 해군이 공동으로 개발을 해서 함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조인트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1999년부터 쓰기 시작했대요. 이 JDAM이 폭탄, 미국의 이제 폭탄 중에 마크 시리즈가 있어요. 82, 83, 84 해가지고 숫자 올라갈수록 이제 더 등치가 큰 겁니다. 폭발력이 훨씬 커요. 그런 이제 이 폭탄들은 사실 되게 오래된 폭탄들이에요. 베트남 전쟁 때도 썼고 한국 전쟁 때도 아마 있었을 것 같은데 되게 오래된 폭탄들인데 이런 폭탄들에다가 장착을 하는 키트를 만든 거예요. 그걸 이제 GBU라고 합니다. 가이디드 밤 유닛, 폭탄 유도 장치인 거죠. 그 키트를 만들어 가지고 그 키트를 여기에 장착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예를 들어서 마크 84에다가 이 장치를 붙이면 GBU 31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딱딱딱 붙여가지고 개조를 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이 JDAM에는 위성 항법 체계, 그러니까 GPS 수신 장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관성 유도 장치도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정밀도를 이제 맞추는 거죠. 이게 이제 GPS 수신 장치보다는 관성 유도 장치가 이게 좀 비쌉니다. 관성 유도 장치는 정밀도에 비례해서 가격이 천문학적으로 뛰기 때문에 아마 이제 관성 유도 장치를 얼마나 정밀한 걸 쓰느냐에 따라서 가격 이제 차이가 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렇게 군인들이 직접 이거 조립을 하는 거예요. 마크 84 이런 이제 폭탄들을 갖고 와가지고 거기에 이제 몸체에다가 그 철로 된 키트가 있어요. 조립 키트가 있어요. 그 조립 키트를 딱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꼬리를 이제 떼서 부착을 하고,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머리와 꼬리, 항공 폭탄의 머리와 꼬리는 분리를 해가지고 용도에 맞게 다시 갈아 끼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날개 방향 조절할 수 있는 날개를 꼬리에다가 이제 부착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쓴다. 그래서 JDAM이 개당 3만 달러 이하라 그래요. 3만 달러면 우리 돈으로 얼마입니까? 그래도 4천만 원 정도 사나? 꽤 비싸죠. 근데 미사일에 비하면 싼 거예요. 미사일에 비하면은 매우 싼데 정확도는 미사일과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JDAM 같은 경우는 CP가 10m 미만, 그러니까 반경 10m 원 안에 절반 정도는 제대로 꽂힌다라는 거예요. 상당히 정밀한 거죠. 반경 10m면은 사실 건물을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는 거잖아요. 건물의 창문까지는 맞출 수 없어도 건물은 정확하게 맞출 수 있으니까 정확도가 상당히 높다, 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싸고 정확하고 재활용도 되는 이런 JDAM을 대량 생산해서 여러 나라에 이제 수출을 했고, 2020년 2월 기준으로 43만 개를 생산했다 그래요. 어마어마하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항공 폭탄이 그만큼 많이 있었던 거예요. 재고 처리를 이제 이런 걸로 하는 거죠. 근데 2023년 미 국방부 기밀 문서 유출 사태가 있었어요. 뭐 이건 그 신문 찾아보시면 금방 나오는데, 여기에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나가지고 이 JDAM에 대한 회의가 이제 생겼는데, 뭐냐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우크라이나 공군이 미군이 제공한 JDAM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상당한 전과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이게 엄청 막 그 언론에 많이 나왔어요. 와, 우크라이나 공군이 JDAM을 이용해 가지고 뭐 러시아 전차들을 다 때려 부시고 있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2022년 12월부터 사용을 했대요. 근데 2023년 3월부터 러시아 군이 GPS 교란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수의 JDAM이 여기에 당해가지고 이게 GPS랑 관성 유도 두 가지를 쓴다 그랬잖아요. 근데 GPS가 이제 큰 범위에서 이렇게 쭉 방향을 잡아주고, 관성 유도는 이제 정밀하게 이렇게 유도해주는 그런 이제 상호 보완 작용이 있는데, GPS 교란이 돼버리니까 관성 유도는 그 날아가면 날아갈수록 점점 오차가 커지는 이제 한계가 있거든요. 이걸 GPS로 교정을 계속 해줘야 되는데 GPS가 안 잡혀버리니까 교정이 안 돼서 오차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날아가면 날아갈수록 오차가 점점 커져가지고 엉뚱한 데 이제 떨어지는 문제가 생긴 거죠. 근데 사실 이 문제는 JDAM 처음 나왔을 때부터 계속 논란이 됐습니다. GPS 교란하면 어떡할 거냐. 그러니까 미국이 사용하는 무기들의 GPS를 이용해서 정밀도 높이는 것들이 많은데 항상 논란이 있어요. GPS 교란하면 어떡할 건데? GPS 교란이라는 게 사실 엄청나게 쉽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GPS 신호를 암호화해서 전파 교란을 막는 그런 기술을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미국의 극비 드론도 이란한테 납포가 되잖아요. GPS 교란에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러시아가 몇 번 이제 JDAM에 당한 뒤에 그걸 수거를 해가지고 장치를 연구를 했겠죠. 그래가지고 이걸 GPS 교란을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구나라고 이제 확인을 해가지고 교란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 넉 달 정도 당하다가 러시아가 이제 대비책을 찾아버린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 전반적으로 미국의 정밀 무기들이 맥을 못 춘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있더라고요. 러시아가 계속해서 전파 방해를 해가지고 정밀도를 계속 떨어뜨려 버리니까 값비싼 정밀 무기를 쓰는 게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문제가 이제 생긴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때 그 유출된 보고에 따르면 미군이 왜 GPS 교란에 당하는지 원인을 못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분명히 GPS 교란에
당하지 않게 그걸 방지하는 장치를 다 만들어서 그 기술을 쓰고 있는데 그런데도 그게 뚫리니까 이게 왜 뚫리지라는 거를 원인을 못 찾고 있다는 거예요. 원인을 못 찾으면 그걸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JDM 이제 갈수록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그 미군이 유도 폭탄을 주로 쓰고 활공 폭탄을 잘 안 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JDM 개발 업체에서 이거 날개를 붙여가지고 활공 폭탄으로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제 개발한 게 JDM ER, Extended Range. ER이 보통 무기의 뒤에 ER이라고 붙으면 사거리가 늘어난 개량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활공 폭탄으로 만든 게 있는데 정작 이건 또 미군이 안 써요. 호주만 쓴다고 합니다. 특이하죠. 그다음에 미군이 사용하는 활공 폭탄이 따로 있긴 있어요. 그 GBU-39라고 해서 SDB라고 흔히 부릅니다. 소구경 폭탄, 스몰 다이어미터 밤 뭐 이렇게 되겠죠. 소구경 폭탄 SDB라고 하는데 이 보잉이 개발을 한 거예요. 2006년에 실전 배치됐다라고 합니다. 정확도가 CP가 1m, 엄청나게 정확하죠. 이 정도면 거의 이제 어느 건물에 몇 층에 몇 호실 창문을 맞추자 뭐 이런 것까지 가능한 거죠. 이 정도 상당히 이제 잘 된다라고 해요. 한국 얘기도 좀 해봐야겠네요. 한국은 2013년에 KGGB, 그러니까 코리안, K가 들어가면 코리안이죠. 코리안 GG는 GPS 가이디드 밤이에요. GGB가. 그래서 GPS로 유도되는 활강 폭탄을 개발을 했습니다. 생긴 걸 보면은 사실 SDB랑 큰 차이는 없어요. 활강 폭탄이 다 거기서 거기에요. 날개 붙이는 방식이 뻔한 거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마크 82 항공 폭탄에 부착을 하는 걸로 이제 만들었는데 최대 사거리가 100km라고 해요. 그러니까 상당히 멀리까지 사거리가 날아갈 수 있고 전투기에도 장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JDM보다 우수하다. 사거리도 길고 여기저기 아무데나 부착할 수가 있고. 근데 가격이 좀 비쌉니다. 1억 원이라고 해요. 1억 원이면 아까 JDM이 얼마였다 그랬죠? 3만 달러. 3만 달러니까 한 4천만 원 정도 되는 거니까 2배 이상 비싼 거잖아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왜 이렇게 비싸냐? JDM은 대량 생산하잖아요. 43만 개를 생산을 했다니까 2020년 기준으로. 그러니까 대량 생산하면 가격이 싸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기 가격이라는 게 사실 중구난방인데 얼마나 많이 만드느냐에 따라서 가격을 낮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보통 무기 같은 걸 대량 생산하기 전에 계약을 이제 맺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에 뭐 몇 개 수출 계약 딱 맺으면 거기에 맞게 생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많이 계약할수록 가격이 낮아지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계약을 많이 맺으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유도폭탄에 대한 얘기, 유도폭탄과 활강폭탄에 대한 얘기를 쭉 나눠봤습니다. 북한도 최근에 그 활강폭탄을 개발을 해가지고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북한이 공개한 것도 사진으로는 보여드릴 텐데 뭐 성능은 알 수가 없습니다. 북한 무기에 대해서는 뭐 재원이 공개가 된 게 없으니까. 근데 활강폭탄이라는 게 사실 이제 다 거기서 거기라서 정확도가 얼마나 될까, 사거리는 얼마나 나올까, 뭐 이런 것들 비교를 할 수 있는데 정확도를 알 수가 없죠. 우리는 사거리는 사실 비행기에서 얼마나 높이 빠르게 날면서 던져주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뭐 사거리는 큰 뭐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아무튼 북한도 이런 활강폭탄을 개발해서 쓰고 있다, 자체로 개발했다라는 건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유도폭탄, 활강폭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남북미 무기열전은 유튜브 자주시보와 그 다음에 촛불전진 그리고 백자TV에서 매주 연재를 하는데 최근에 제가 몇 번 빼먹었어요. 사정이 좀 있어가지고 몇 번 빼먹었는데 앞으로 빠지지 않고 열심히 좀 해보겠습니다. 세 군데 유튜브 채널 다 구독을 해주시면 더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